자, 이번 시간은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관련한 쟁점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매도 청구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에서는 한 5년 사이 3문제가 4문제 나왔던 것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주제였었고요.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던 영역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부터 이제 검토할 거냐면 사업계획 승인 후 매도 청구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려면 우리 앞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설립 인가 받아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예정 대지 토지 사용권 80% 이상을 확보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토지에 관한 사용 승낙이라고 하는 거 80%만 확보를 하면 전체를 다 묶어서 뭘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대지 사용 권능이나 소유권이 됐든 간에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다 80% 이상만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 묶어서 뭘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대지가 10,000평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10,000평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80%인 8,000평 이상만 얻어다 사용 권능을 확보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0%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사용 권능을 확보해서 전체를 다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자 지금 사업계획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용 승낙을 하지 않았던 이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아파트 지을 수 없고,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우수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토지 돌려다오라고 하는 것을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이에 대응해서 자,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바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한편 세입자 같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이라 부를 테고, 그 외에도 무효인 등기 등이 있다라고 하면 무효인 저당권 등이나 무효인 소유권 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등기의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시 갑시다. 내가 땅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승낙 없이 나머지 80% 이상을 확보해서 이 문제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업 주체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5% 이상 권원을 확보했다. 그러면 암기할 게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시가는 소위 시가표준액, 지방세에서 시가표준액 또는 국세에서 얘기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 해서 보통 감정가 이런 것들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 이상이면 나머지 5% 미만의 사람 모두 다 어떻다? 알받기로 간주를 해서 모두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근데 95% 미만만 확보했다. 80% 이상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95% 미만 확보한 상태에서 자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원의 판사한테 강제로 팔게 해달라라는 이런 주장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주 단순해요.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저 95% 이상이냐 95% 미만이냐 이것만 갖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문장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그냥 상식적으로 95% 이상이면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걸로 끝내야 되지. 일 없이 지문 읽게 되면 오히려 꼬입니다. 그래서 알받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95%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어떻다? 알받기가 되게 될 거고 95% 미만이 되게 되면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어떻다? 알받기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알받기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뒤에서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주택법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마지막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대로 공사가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사용 검사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가 있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을 다 분양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누구하고 사업 주체하고 이 과거의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소송이 결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줘라 라는 이런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입주자들은 골 때리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돈 다 내고 나서 뭘 했는데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이게 저 죄송한데요 내 토지에서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 라든가 토지를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때 이걸 우리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요건 두 가지입니다. 5%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 거 얘랑 같은 맥락이죠. 95% 이상 확보를 한 상태와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 5% 미만일 때만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척기간 얼마? 2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척기간 얼마? 2년 내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즉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2년 이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토지 소유권 회복한 사람은 원치 않더라도 법원의 판사가 인정하는 범주 내에서 다 이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토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 5% 미만의 의미가 앞에서 95% 이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선정 대표자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선정 대표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럼 마지막 주제, 선정 대표자가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선정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 기속력이 인정이 되게 된다. 즉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다 이 판결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요게 이제 한 5년 동안 3번인가 4번 출제가 되고 7, 8년, 8, 9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바로 95% 이상이냐 90% 미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95%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95% 미만이 되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한편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 소유권 회복된 토지 면적이 5% 미만이 돼야 되고 2년 이내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에 5% 이상이 되면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안 되고요 협의에 의해서 매수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강제로 팔게 할 방법은 없다라고 할 것. 한편 선정 대표자라고 해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서 소송에 있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 판결, 소송에 대한 판결에 효력이 미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해서 뭐 간단해요. 내용 자체도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한 10년 정도 역사에 4번, 5번 나왔던 주제가 매도 청구라고 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문제가 되게 될 테고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에 관한 쟁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208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기계적으로 딱딱딱 끊어서 가셔야 돼. 먼저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닥치고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앞에서 건축허가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시군구청장이 얻었다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바로 공장, 창고 이런 것들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한편 도단위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하는 거. 시장 군수가 위락 숙박 등에 대해서 일정한 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주교 자수 3천.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나오게 되면 어떻다? 그냥 규모 불문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편 자연 환경 수질 보호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97페이지 가서 또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여튼 공부들 더럽게 안 해. 더럽게 안 하니까 내가 계속 떠들어야 돼. 미친놈처럼 그냥 중얼중얼. 그래서 좀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다가 저는 떠드는 게 취미 생활인 것보다 그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그래도 가끔 책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자, 다시 답 외우겠습니다. 해서 입지규모 사전 결정했을 때 2년 내 197페이지 건축 허가 등 관련한 생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해서 입지규모 사전 결정했으면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입지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자, 입지규모 사전 결정의 효과라고 해서 개농산하라는 것이 있었죠. 개발 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하천 전용허가. 물론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산지 전용허가라고 하는 거. 산지 전용허가는 어디서 도시 지역이었을 때만 어떻다 의미가 있게 된다 해서 개농산하라는 거 요거 하나 강조드렸었고요. 그 밑에 허가권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21층 이상 공장 창고 나와 있죠. 그리고 도단에서 시장수가 허가권자가 되는데 주교 자수 3천 나와 있죠.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나오면 숫자 제한 없이 모두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자연 환경, 수질보호 들어가면 어떻다? 3층 이상 1천 이상이 됐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왕 나온 김에 건축허가에 제한 다시 외우셔야 돼. 국토부장은 국토관리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장은 장관 요청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장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건축허가의 주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버렸냐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 얘기하다가 옆으로 셌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간단해. 무조건 시험에는 누가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 무조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가? 시험용으로 갈 때 50% 50세대 이상 이렇게 가달라고 했어요. 읽지 말라고 그랬어. 50% 50세대 이상은 뭘 해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원래는 되게 복잡합니다. 원칙은 30% 30세대 이상이고 29세대 이하이거나 29 여자 이하였을 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렇게 갈 거 아니고 시험에서 항상 예외가 출제가 되니까 50% 50세대 이상이면 어떻다?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해서 기존 주택단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뭘 할 수 있다?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파생됐던 주제 공구라고 하는 것은 최소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할 때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라는 개념이 도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 등이 다 설치가 돼야 할 것이고 300세대 미만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대가리를 굴려서 편법을 쓰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편의시설 적게 설치하려고 500세대인데 250, 250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다고요? 편의시설 현재 설치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공구에서 최소한의 세대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0세대 얘기 지금 7년 동안 두 번이고 세 번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겁나 중요해. 해서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공부를 해 갈 때요. 기초를 탄탄하게 가져가시. 기초를 탄탄하게.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요.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점수가 나오는 방법은 혹시 쉬운 문제가 있다면 쉬운 문제 잘 맞추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가 자꾸 함정에 빠져서 더럽게 많이 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왜?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1년 동안 또 개고생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개뻥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개 차이로 떨어져 봐봐. 열이 받아가지고
를 접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점수가 나오는 좋은 방법은 자주 나오고 쉽게 내는 문제를 실수를 줄이셔야 돼. 실수를 줄이셔야 돼.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람 마음이 이걸 알아버리고 싶거든. 끝장을 보고 싶거든. 자기 인생이 먼저 끝장나요. 그래서 자, 600세대 이상일 때 어떻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한 주제예요. 하나에서 하나의 공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 300세대 이상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국토부장은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고, 이게 주택단지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뭘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저처럼 끊어서 그냥 툭 치고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한 문장으로 다 끝나거든요. 한 문장을 10번만 읽어봐 봐요. 그러면 이걸 잊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에도 팀이 했었어. 이게 지금 뭔가 크게 오해가 있어서 한다는 게, 이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이것 기어 들어오면 저게 나가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이 탓도 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건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할 게 안 돼. 그래서 주변에 맑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없는 새끼들, 중개사원 추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넌 머리가 좋으니까 한 3달이면 충분히 합격하고 남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1년 3개월 코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국토부장은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자, 이제 착공 의무 등 쟁점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역시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됩니다. 해서 자, 요건 별 쟁점 안 되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주택의 건설 등 관련해서 자, 착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문제가 되는 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을 때 최초 공고 몇 년 내?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공고의 경우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제일 쉬운 문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보이셔야 돼. 1년의 범위에서 뭘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자, 연장할 수 있다를 먼저 외워야 된다고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두 번 다 틀리게 나왔어요. 한 번은 2년의 범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은 3년의 범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소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문장 보면 연장 가능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주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5년 내 또는 2년 내 어떻다? 착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발견이 되거나 또는 그 주택 건설 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 가능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착공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연장 가능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얼마?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연장 가능 사유가 해소가 되게 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는 어떻다? 1년 안에는 다시 뭘 해야 된다?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법조문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1년의 범주 안에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이슈, 1년의 범주 안에서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연속 나왔던 쟁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소유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이게 이제 소위 연장 가능 사유의 일종이 되게 되는데 이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얼마?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 나왔어요. 자, 도대체 연장 가능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번 틀리게 한 번 맞게 둘 다. 자, 바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연장 가능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종료가 된 날로부터 얼마? 1년의 범위에서 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한 번 옳게 한 번 틀리게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번 나왔어요.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어떻다? 1년의 범주에서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장 가능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가리켜서 다 연장 가능 사유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30회 때 문제에 나왔던 게 뭐라고 했냐면 소송 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무슨 조폭입니까? 소송 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게 묻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고 소송 절차, 소송을 통해서 다 이런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연장 가능 사유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이게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연장 가능 사유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하여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2년, 3년에서 2번 틀리게 뽑았었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이렇게 해서 또 소송 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둘 다 답이 됐다면 토탈 여기서 4번 답을 뽑아요. 해서 사실은 연장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쟁점을 삼아내는 건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 즉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분쟁 등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착공 연장 더럽게 중요합니다. 7년 동안 4번 문제를 구성했으면 정확하게 개념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케이스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 2개를 가지고 7년 동안 4번 답을 뽑아냈다고요. 그러면 인간된 도리를 이건 줄줄줄 깨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한 번 나왔으면 정확히 이걸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후로 3번을 우려먹는다고. 그러면 이걸 갖고 틀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근데 학생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 니들이 뭘 냈든 간에 난 나의 길을 가련다 해서 소송 이게 쫙 연장 가능성을 7개인가 6개 있는데 그걸 다 외우겠다고 용을 써.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요는 아무도 이걸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뒤집니다. 그러다가 뒤진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저 지금 2개 명제에서 시험 문제 4번, 7년 동안 4번 답을 뽑았다면 이건 인간된 도리로 줄줄줄 꿰셔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승인 취소라는 주제가 파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하나가 더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암기할 게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거의 다 이렇게 갑니다. 사연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년 내 착공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여기 나온 것 중에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사업주체 부도 파산 등이 있다. 뭐 등등등 그렇다 치고 외울 게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번 시험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어려운 주제 2년 내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재량 가능 사유 중에서 배제가 되는 게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자, 봐볼까요? 자, 지금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최초 공구라고 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2번째 공구 최초의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내 다시 다 착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의 공구가 A 공구와 B 공구로 주택단지가 됐는데 첫 번째 공구 A 공구 5년 이내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A 착공 신고하고 나서 얼마? 다시 2년 내 B 공구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B 공구에 대해서 착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아파트 한 채 일부만 공사를 못하게 막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전에 착공한 부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것도 골 때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 체계상 일반적으로 모두 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2년 내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출제 이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장하고요. 승인 취소 등에 관련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인가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거 결과적으로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가십시다.
50호 50세대 이상 등 국토부 장관에게 경우에 따라서 분할해서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5년 내 또 추가적으로 2년 내 착공 등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모든 내용이 소화가 돼야지 어떻다 그 다음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연장 가능 사유가 뭐가 된다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지에 대한 분쟁 사업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해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게 자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 가능 사유다 이런 연장 가능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얼마 1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돌려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5년 내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등등 점점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내용 외우려고 하지 마. 근데 이 취소할 수 없는 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2년 내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떻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택법의 법조문 책에는 대부분이 다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함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한번 했다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공고에 대해서 5년 차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날 가서 착공 신고를 하러 가는데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이게 착공 신고가 없어져 버려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입주 예정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법은 불특정 다수가 앞으로 입주 예정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씁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거 보증받아서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자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등록사업자가 이래저래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떻다?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쟁점이 되게 됩니다. 주택법은 다 뭐로 두고 있다? 재량 조항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착공 등에 관한 쟁점 겁나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7년 동안 6문제까지가 출제가 되고 답을 6개를 뽑았으니까 겁나 중요한 주제. 이거는 완벽하게 소화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 아이는 꼭 출제할 때 어떤 식이냐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지랄들이 나쁜 놈들이 사례형으로 막 뽑아서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문제인지 아닌지 수험생들이 눈치를 못 채요. 꼭 사례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연장 그 다음에 승인 취소라는 개념 요렇게 개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착공 등이 다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자 완성됐습니다. 예,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아까 우리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해서 주택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뭘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지문 3개밖에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2개 지문은 전혀 모를 지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다 읽어보지만 그래서 자 일단 이게 24인가 25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공구별로 어떻다?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원칙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택단지 전체를 다 묶어서 사용검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한 동만 완공이 되고 나머지가 좀 부실하다 했을 때 동별로도 뭘 할 수 있다?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600세대 이상은 뭘 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이게 나오면 나중에 14일도 나오고요. 온갖 지차, 쓸데없는 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답은 다 정해져 있어. 답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시 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사용 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인데 바로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구경하는 집이라는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건설하게 되면 커튼 예쁜 집, 뭐 확장을 이렇게 한 집 이런 것들 샘플 뽑아가지고 그 호구들한테
삥을 뜯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를 부양께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왠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개뿔 그 전이나 얘기나 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허영심이 등장하지. 그래서 굳이 별 생각 없이 집 짓는다고 해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집을 문을 열어보니까 약간 휑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랬어. 근데 커튼이 예쁜 집 보니까 커튼 겁나 이뻐. 그래서 어떻게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그 내실 안에 몇 가지 등이라든가 몇 개 인테리어 예쁘게 꾸며놓은 집이 있어. 어머 이게 되게 괜찮아 보인다. 또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2,500만 원. 장난 아니야 그 돈. 근데 그런 인테리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허접합니다. 떴다방이기 때문에 하청에 제하청에 이런 식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완전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튀어버려요. 그 동네에 사면 좀 비쌀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적당히 알아서 한다고. 근데 인테리어자들 떴다방들이 그렇게 떴다 날라가요. 그래서 내가 전에 500만 원 돌려받았던 사건 말씀드렸어. 인테리어자한테 전화해갖고 임시 사용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냥 뜬금없이 물어봐. 보통 사람들은 막 전화해갖고 내가 언제 수리를 해주실 건가요? 그때 벌써 의리돼 있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하지 않아. 뭐라고? 자,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좌번호 알려주게 되면 모든 얘기가 평화롭게 해결이 돼요. 저는 삥 뜯은 거 아닙니다. 뭔 소리냐면 실무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잘 안 받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건설사 직원한테 야매 매기고 키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등등등. 그래서 다시 갑시다.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슈 삼아야 되는 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25회 때인가 마지막 나왔던 주제. 그 당시에 10여 년 만에 처음 나오면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있어. 그 당시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이때 항암이 있는 믿음. 다음 중 틀린 놈을 고르시오. 뭐가 된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상한 문제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잘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택건설. 우리가 이런 스타일이야. 자, 딱 30분이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공구별로도 하고 공사 연장 가능성도 다 해결하고 그리고 1년에 보면서 연장한 다음에 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사용검사까지.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주택단지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그 주택단지 안에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있으면 어떻다? 그 단지 2개가 되게 된다.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게 되면 어떻다? 2개 단지가 된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든가 일반 도로가 8m 미만이 됐을 때만 어떻다? 1개 단지가 된다 해서 아무리 시간을 끌려도 끌 방법이 없어. 잠시 끊었다가 이제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